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결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를 가늠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꺾이면서 글로벌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설계한 공모 단계부터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설계업체를 고발하자 이번에는 조합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맞고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료인력 4만여 명이 동참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네 번째 동결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의 고려사항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오히려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만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판단 속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더 불어날 경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난 2021년 8월 이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기 둔화는 막아야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경기 상승은 달갑지 않은 상황. 한국은행의 선택이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를 가늠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꺾이면서 글로벌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돈줄 조이기가 곧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 속에 오늘 달러화는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해 연 3.0%로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딱 1년 전 기록한 연 9.1%와 비교하면 물가 상승 속도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셈인데 월가에서는 이를 긴축 종료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이번 지표를 감안해 연준이 7월 한 차례 소폭 금리를 올린 뒤 9월부터 동결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환산한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IC 선물거래소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하락한 100.47을 기록했는데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2년물 단기 미 국채가 하루 만에 16bp 이상 하락한 반면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 국채를 편입한 ETF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The Fed has been highlighting, and so taken broadly speaking, just a really good kind of reading for the soft landing camp, and I think that's why asset prices are reacting the way they are today. 월가는 금리 인상 중단으로 몸값이 낮아질 달러화 대신 아직 추가 인상 여지가 있는 다른 나라로 이미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헤지펀드 자금들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화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자금들이 미국 달러 대비 강세인 유로존 내 주식과 채권으로 이동하면 하반기 약달러 국면은 길어지게 됩니다. 미 연준이 같은 날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 고용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긴축 종료를 앞둔 달러화 이탈 움직임이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슈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앞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벌써 이제 네 번째 동결입니다. 네, 지난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네 번째 동결인데요. 오늘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그리고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사이에서의 통화 당국의 딜레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를 이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 하면은 이제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오늘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한은의 1순위 정책 목표인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건데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근원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습니다. 그동안 4%에서 경직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 앞선 리포트에서 살펴봤듯 어제 나온 미국 6월 CPI도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한국은행으로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이제 금리 결정의 중심축이 이제 좀 경기 쪽으로 옮겨간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부진한 것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상저하고를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작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달 초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점도 한국은행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최근 부동산 PF가 문제가 된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시장에 연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이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좀 질의응답도 있었다는데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 여전사 같은 이금융권을 약한 고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도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상태를 보면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과 달리 지금은 특정 업권의 위기가 몰린 게 아니라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도 이번 주 들어 많이 안정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여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창용 총재는 오늘 금통위원 전원이 이제 향후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반드시 올릴 거란 얘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계부채와 환율 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 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앵커가 보여줬듯이 어제 한은이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을 발표했는데요. 5조 9천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7조 원 가량 늘었거든요. 증가폭이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데요. 주요국의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02%로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도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창용 총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금통위원들과 저의 생각입니다. 가계부채가 또 예상 밖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환율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제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텐데 좀 환율 불안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졌지만 미국이 예상대로 7월 FOMC에서 금리를 25pp 인상하면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건데요. 네.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금리 차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다라면서 환율 불안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대다수 전문가들도 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 이르러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 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예상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리 차가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원가량 내렸는데 어제 미국 6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2회 인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미국 CPI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면서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차 외환 시장 불안이 금리 인상 요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금리 인상도 인하도 쉽지 않으니 이제 상당 기간 현 금리 수준에서 이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과 다수 전문가들도 모두 일단은 연내에는 3.5%에서 동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도 이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인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또 한은에서는 지난달 2.7%까지 내려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이후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3% 내외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은의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서형교 기자였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지금 인력 대란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2% 떨어질 때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한국은행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를 묶어두기를 결정하면서 비로소 금리가 꼭지에 왔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FOMC인데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양국 간의 금리 차는 2%포인트가 됩니다. 역대 최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입니다. 달러를 믿고 안전자산에 자금을 둘지, 위험자산 강세를 내다보고 원화 및 신규 투자에 투자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순매도와 순매수를 오고 가다 장마가 함께 매수 주문이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장 초반 매도 우위에 있다가 거래를 이어가더니 매수세로 돌아서서 역시 마감에 가까워 매수가 몰렸고요. 증권가에선 기존 조선, 반도체, 자동차 외에 다른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물가 경로가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을 살필 여유가 생겼다는 건데요. 앞으로 매수세가 붙는 업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제2의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상한가의 거래를 마친 한미반도체, 52주 신고가임은 물론 액면 분할을 고려해도 2005년 7월 1일 상장 이래 최고가입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4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주주들 사이에선 제2의 에코프로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가 주력 사업인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건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어제 NH투자증권이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제품에 HBM이 적용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올렸는데요. 이를 하루 만에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그래서 8만전자는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면서 국민주 삼성전자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장 오늘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샀고 개인은 판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이 한창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씩 매도한 날은 있어도 이틀 내내 팔아치운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숨고르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2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외국인 지분율이 비중을 키우더니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9%입니다. 이때 기록했던 최고가 82,900원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를 투자 판단의 조건으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압구정 3구역에서 이 고발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300억 원이 걸린 설계업체 공모전에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개입하면서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설계업체를 고발하자 이번에는 한 조합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맞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50층 내외 12,0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역대급 개발 소식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인 설계 공모전에 뛰어든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가장 좋은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업계 1, 2위인 건축설계사무소인 해림과 해안이 맞붙었습니다. 놀이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 설계사무소 두 곳의 홍보전 시간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비 300억 원이 걸린 만큼 직접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최근 용적률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용적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것은 히림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어선 수준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히림이 제안한 용적률은 360%인데 친환경 설계 등을 포함하면 중복으로 올릴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런 거 21년도에 용적률 중첩 적용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후인 22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다 개정이 돼 있고 다 구비가 돼 있어요. 해안은 신통기획의 용적률 최대 한도인 300%를 초과한 것은 공모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일종의 룰이 있는 것이고 설계 경기에는 공모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공모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합에서 이제 제시하신 설계 공모지침서에는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했다며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히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히림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데다 서울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설계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가 뒤늦게 나선 건데 시점과 근거 등을 놓고 월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압구정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 확인 없이 민간 업체를 고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역으로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00억 원이 걸린 설계 수주전의 승자는 오는 15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진흙탕 싸움의 후유증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3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인도의 인프라와 유망 IT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합니다. 인도 경제가 공급망 재편 수혜로 고공성장하면서 도로와 철도,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가 본격 갖춰지기 시작한 점을 주목한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인도 뭄바이에 해외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신규 투자 거점 확보의 일환으로 우선 올해 말까지 인도 뭄바이 사무소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 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국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 유망 IT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인도의 IT 관련 기업의 총 매출은 약 300조 원, 유니콘 기업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제2의 애플 같은 IT 공룡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인도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대체 투자 비중은 2025년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상반기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이 8.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수익률이 15%로 채권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20% 가까운 손실을 낸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40조 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냈던 한국투자공사가 인도 인프라와 벤처 투자로 명예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주택과 교육, 바이오가 합쳐진 융복합 도시로 바뀔 인천 송도의 청사진을 오는 2027년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복합개발의 중심에는 연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개발해 확보한 자금으로 대학 캠퍼스와 병원, 연구시설 등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국제화 캠퍼스에서는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지역 내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6천 명 이상이 지금 여기서 지금 생활하거든요. 그 연대가 어떤 이런 송도의 그 기반을 트는 일을 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은 인천 공공기관과 연세대 등이 참여하는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주택만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닌 주거, 교육, 산업, 여가가 어우러진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됩니다. 국제 캠퍼스 개교와 오피스텔 분양이 1단계에 포함됐다면 2단계에서는 세브란스 병원과 바이오 융합연구센터 건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갈원영 대표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2단계 사업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 지어주는 거 하고 세브란스 병원 그 지원하는 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할 일이죠.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송도 복합개발은 최근 5,100억 원 규모의 4차 브릿지론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복합개발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 측은 오는 10월 3,300가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에 나설 예정인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단계 복합개발의 속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청년 특화하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이제 백광으로 지금 경제청하고 지금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이런 특색 있는 그런 청년 특화 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